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대화 물꼬를 튼 의정 갈등 관련 이슈와 함께 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웃기는 사람들, 범죄자들이 윤석열 정권이 만들었지만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박세진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운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날로 지난 2016년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55명의 서해수호 영웅들을 추모하는 한편 기념사를 통해 북한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다고 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어 적당한 타협으로 얻는 가짜 평화는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군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전시된 천안함을 둘러보고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 헌화와 참배를 했다며 두 사람이 영웅을 모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종북 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국가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보도를 구성하며 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짚어보는 긍정적인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피격된 천안함을 둘러보는 모습과 유가족의 편지 낭독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함께 전하며 정부의 국가 안보에 대한 의지와 전사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잘 표현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행사의 취지에서 벗어난 보도 내용은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함을 둘러보는 장면에서 기자는 대통령의 국가안보 및 보훈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과의 동행에 초점을 맞춰 정부와 국민의힘 간의 당정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유가족이나 군인이 아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인터뷰 대상자로 정하며 행사의 본질에서 벗어나 대통령 및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만 치중했습니다.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넋을 기리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향후에는 정치적 요소를 배제한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다뤄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보도 전문 채널로 대체로 무겁고 진중한 콘텐츠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채널의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도 함께 편성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재구성이 그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현장의 재구성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탱크 부대를 방문한 소식을 다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6일 현장의 재구성에서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탱크 등을 동원한 대항훈련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상에는 직접 탱크를 운전하고 북한군을 격려하는 김정은의 모습이 담겼고 조선중앙통신 앵커의 보도 발언과 자막을 활용해 영상의 재미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공개된 탱크의 외관을 분석해 러시아의 기술이 전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후반부에는 자유의 방패 훈련에 참가한 우리 군 전차의 연합훈련 모습과 훈련에 참가한 장병의 인터뷰를 전하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은 경직되고 무거운 내용만 다룬다는 편견을 깨게 해주는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막과 음성을 적절히 활용해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노력과 남북 전차 부대의 훈련 모습을 비교 및 대조하는 구성이 돋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스낵 컬처, 스낵 콘텐츠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가벼운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는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다루는 주제에 따라 재미와 흥미 요소를 반영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대 방문은 국민 모두가 경계심을 갖고 그 의미를 짚어봐야 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가볍고 재미있게 영상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과 일본의 외교 관계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일본은 국권 침탈, 납북자 문제 등으로 인해 불편하고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최근 양국 간 정상회담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관계 개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일본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주장하며 두 나라 관계를 풀고 가까운 이웃이 되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면 일본이 전략적 선택을 할 정치적 용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여정 부부장은 이틀 후인 27일에 또 다른 담화를 통해 일본 측과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이유로 김여정이 기시다 총리의 제안을 밝힌 당일 있었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을 언급했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납북자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회담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는 보도를 마무리하며 북한과 일본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탓에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북한과는 거리를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의 관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 TV가 일련의 보도를 통해 시의성 있게 해당 이슈를 전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서 이번 정상회담 논의의 배경과 의미가 함께 다뤄지지 않은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정상회담의 성사와 실패를 넘어 북일 양국이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 논의를 주고받았는지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한미일 간의 외교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일 정상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작전 계획 수립과 훈련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 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커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후속 조치로 주일미군에 작전 통제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주일미군이 작전 통제권을 갖는다면 주한미군과 한반도 정세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에서 한미, 한일, 미일로 구분되는 별도의 공조체제로 변화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주일미군 개편과 북일 정상회담 논의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북한은 일본을 통해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전략이 맞아떨어져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맥락이 보도에서 함께 다뤄진다면 시청자들이 해당 이슈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다영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15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24일에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투표소로 향하는 올해 전 세계가 맞이할 변화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대로 5선을 확정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2000년부터 집권해온 푸틴 대통령은 이로써 러시아 현대사 최장기 통치자에 등극하게 됐는데요. 러시아와 3년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역시 전쟁 중이 아니라면 이달 31일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했는데요. 올해는 전 세계 곳곳 무려 76개국, 인류의 절반 이상인 42억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하는 슈퍼선거의 해라고 하는데요. 주요국에서 이어지는 굵직한 선거는 통상환경과 금리, 산업기조 등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힘겹게 적자 터널을 벗어난 우리 수출은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현재와 같은 호조세를 장담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포퓰리즘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선거가 돌입이 되고 거기에서 막대한 자금이 다시 한번 풀리게 되는, 다시 한번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큰 거죠. 이거를 알고 있음에도 못 막는다는 거죠. 왜? 선거이기 때문에. 지구촌 선거의 해를 연 첫 굵직한 선거는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대리전 양상이 된 이번 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40.1%의 득표율로 제16대 대만 총통에 당선됐는데요. 하지만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당선인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온 중국은
최근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오는 원유의 80%가 지나는 대만 해협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해상 수송로인데요. 대만 해협이 봉쇄되거나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물류 대란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대만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눈앞에 닥친 위기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을 첨단 산업의 공급망에서 배제 또는 분리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미국의 동맹들, 이런 국가들을 상대로는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좀 경고성 그런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국제 정세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는 역시 미국 대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집권 1기에서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보여준 바 있는데 바이든 집권기에 들어 한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재선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그 우려가 크죠. 그것은 가장 큰 부분은 불확실성입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4년을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기업이나 정부에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조 달러에 육박하는 미국의 무역 적자 타개를 위해 평균 3%대인 미국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이른바 보편적 기본관세 구상을 밝혔는데요. 보편적 관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연간 23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입법 성과 중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란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고 비난하며 법안 폐기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대적 투자를 감행한 우리 기업으로선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지만 전면 백지화까지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 중심 자국 보호무역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그 미국 우선 통상 정책과 구별이 안 가는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우선시하고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통상 정책만 놓고 본다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국제 질서와 통상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선거의 해. 우리 정부와 기업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기업과 정부, 통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발족했다는데요. 산업별 이슈, 지역 업종별로 다양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확전 우려로 그 어느 때보다 안보 불안감이 고조된 지금 첨단 산업 기술 선점을 위한 주요국의 총성 없는 전쟁까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자국 중심주의라는 높은 무역 장벽을 넘기 위해 세계 유권자의 표심은 저마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강한 지도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의 변화는 늘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됐는데 바로 지금이 숱한 위기의 파고를 넘어온 우리나라의 저력을 발휘할 때란 이야기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 촬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다영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위기라는 게 기회를 동반하는 만큼 현재 대한민국이 맞이한 위기가 한편으론 대한민국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가장 와닿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방송에서 보여준 이런 다양한 정치적 변수들이 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경제 위기가 아닌 경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공감할 수 있는 감상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대정 확대를 확정한 정부와 의료기관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을 했죠.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이 이제 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인데요.
자, 먼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현재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서 정리부터 좀 해보죠. 네. 지난해 10월 정부는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할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당시부터 최근까지 정부와 의사 간의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지난달 6일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한다는 발표 직후에 표면화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 직후 의협은 의대 증원 발표 시 집행부 총사퇴 및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 지난달 20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치료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로 전환하고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복귀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는데요.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에 충남에서 개최된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하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의대 교수 협의회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면담하였으나 갈등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과 배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대, 울산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을 시작으로 자발적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에 돌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의대 재학생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경향신문의 보도도 있는 만큼 의대 입학 정원을 둔 정부와 의사 간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에 이어서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강경론이 우세합니다만 협의 가능성도 한편으로는 열어두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번에는 의료계 입장과 대응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다수의 언론들은 의대 교수 사직에 참여한 대학의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뉴스원의 보도에 따르면 사직서 예고 첫날인 지난 25일에 전국에 1,000여 명 내외의 의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후에도 연쇄적으로 주요 대학의 의대 교수가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은 의료계의 입장을 전하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였습니다. 예. 우선 MBC 보도에 따르면 의대 교수 협의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더라도 영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증원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급격한 증원 결정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학의 태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그러면서 5년 1만 명이라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보완하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사직 반대 교수의 목소리를 담기도 하였는데요.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미정 단국대 병원 교수는 의학 전문 매체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사회의 필수 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의사 파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을 실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한편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정부도 일단 면허 정지 처분은 잠정적으로 보류를 좀 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의 뜻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 관계자와 대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정부의 입장이나 대응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정리를 해보죠. 네. 정부가 면허 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하기는 했으나 표면적으로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모양새입니다.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전의교협이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26일에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 가능성도 열려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6일에 오전 정부 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고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BS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동료 간 사직서 제출 강요, 복귀 방해 사례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법률 검토에 나서는 등 의료계 내 집단 행동을 반대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랬군요. 자, 앞서 짚어본 내용들을 쭉 정리를 좀 해보면 정부도 의료계도 대화할 의지는 있습니다만 핵심 쟁점이죠.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서로 뭐 양보할 뜻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 것 같은데 참 해결 방안이 요원해 보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언론은 지금의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한국일보는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철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증원 규모에 대해 전공의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서로를 굴복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 의사가 부족한 곳에 의료진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대 증원 정책도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필수 지역 의료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경기일보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에 대한 여야의 방관자적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경기일보는 사설을 통해 의사사직은 현재 가장 큰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거대 야당인 민주당조차 별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는데요. 국민에게 부여받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핵심 현안을 외면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언론은 지역의 관점에서 이번 상황을 평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남일보는 사설을 통해 의정 갈등만 부각되니 지역의료나 지역의사제와 같은 지역 관련 쟁점 사안이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서울경제 역시 의대별 정원이 확정된 만큼 지역의료 정상화에 지혜를 모을 것을 주문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의사단체는 올해 4월 대통령 산하에 구성되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필수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이고요. 사회 각계가 모두 힘을 보태야 할 것이고 거기에는 언론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언론은 핵심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일종의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토론 프로그램이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들에게 여론을 전달하고 반대로 이들의 주장을 정리해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이번 갈등에 대한 여러 의견과 해결책을 탐색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언론은 이번 갈등을 성과 악이라는 흑백 논리로 보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이슈는 상당히 복잡한 원인과 배경이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에 언론은 의료계의 주장이 타당한지 그들의 주장대로 현행을 유지했을 때 지방의료 체계나 일반 국민들의 건강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은 정부의 정책에는 허점이 없는지 혹은 정책 추진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그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따지고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의 노력을 통해 해당 이슈를 둘러싼 사회 극단적인 분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